광부들. 광부들. 예. 저는 집이 큰 집 아닌 그 빨간 스레트 저기 아니 흑백선 아니 저거 뭐야 그 스레이트. 저기 함석. 양철지붕. 예. 저기가 함석지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배대요. 차가 근데 할머니는 가서 이제 일본식 기와로 올렸지 지금. 시공 시대 네. 저기 지막. 아들이 자녀들은 이곳에서 관리해가지고 신원 파악까지 해가지고 모든 이제 조건을 갖췄겠죠. 그런 걸 찾아서 그쪽으로 잘못 보내는 작업을 여기서 했습니다. 중간에서 길 넘어서는 그때 영령들 우리 후원들이 제쳤다. 유튜브에서 해라. 여기가 한 번에 집터고 여기에서 디귿자, 일자 집을 지어가지고 국밥집, 그러니까 여의숙도 하면서 하고 여기가 옛 우시장. 그래서 할머님이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선생님은 이곳에서 대형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니셨고. 30년? 네. 키로가 한 30m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예당 교수지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선생님이 바로 공유가 그런데 뭐 하면은 이 방천 쪽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소 뜯기면서 방천 쪽에 앉아서 책을 보고 그랬다는 얘기를 옛날에 동네 어른들한테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먼저 서울청 작가께 묻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한스님인데요. 네. 이 한이 하나를 말한 건지 한이 많은 것인지 큰 스님인지 무슨 의미로 한 겁니까? 중의적인 여러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님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한이 맺힌 사실 지금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극적인 삶이라는 게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이 많은 그런 뜻도 있고 정말 큰 스님이다라는 뜻도 있고 복합적인 의미로 한이라는 말이 한국의 말이고 굉장히 참 적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 감으로 때리자고 하는데 거의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원경스님의 출생 과정을 잘 모르신 분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1940년도 박헌영 선생께서 지화활동하는 과정 중에 지화활동하다 보면 여성이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그 아주 지화활동의 엄혹한 지화활동 과정 속에서 원경스님이 태어난 걸 알고 있는데요. 이후 그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사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PPT를 한 150장 정도 만들었는데 여기가 PPT를 보여줄 환경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헌영이 이제 원래 결혼을 했었죠. 근데 상해에서 혼자 붙잡혀 와가지고 혼자 살고 있었고 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1939년도에 정태식이라고 하는 조선 공산당 콩그룹에 있었던 경성제대를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순연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박헌영과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영동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아주 순박한 여자인데 한테 와가지고 순년이를 내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시집가기 전에 저거 할 테니 저한테 맡기십시오. 이제 아버님한테. 그래서 그 여자는 뭣도 모르고 공부시켜준다는 줄 알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아지트 키퍼라고 그래서 아지트를 지키는 여자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요새 또 거꾸로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혁명의 도구로 사용했다. 비판적으로 이제 하는 연구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 감옥에서 나오면 살펴줄 여자로 이제 정순연 씨가 이제 발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청주 무심천이라는 데서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박헌영과 같이 감옥에 나온 사람이 살니까 다 선생님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어머님이 나중에 역사 비평에 구술로 남겼습니다. 그 스토리를 만난 이야기를. 근데 머리도 빡빡 깎고 나왔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더라. 근데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생활했는데 근데 굉장히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게 돼서 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고 쌍가락질 하나 줬다 그래요. 그래서
조은세장이 오면 보자. 그러고 이제 그 여기 광주 벽돌 공장으로 다시 이제 그 지하로 들어온 것이고, 애를 보십시오 낳았는데 어머님이 자기 친정에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기 새로 교육시킨다고 해서 보냈는데 이게 애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아가서 100일 만에 천하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공산당 그 밑에 박헌영 이제 동지들에 의해서 키워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산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와요. 그 친척이 되는 사람인데 그 스님이 이제 거의 키워서 10살에 지리산에 가서 한국전쟁 바로 직전이니까 잘 키워서 머리 깎여서 이제 산을 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해방 직후에 그 해화동에 있었던 그 아지트에 가서 여러 번 봤다고 하고요. 4번인가 봤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은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가 60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수독사에 있는 그 선원에 있을 때 누가 어느 여자가 애를 메고 찾아와 딱 보는 순간 어머니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한산 스님이 이제 그 강사 그거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가 긴 거 빼놓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충격을 받고 음독 자살을 해요. 내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라는 게 잊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어머니가 서먹서먹한 하다가 이 양반이 굉장히 무술의 고수였기 때문에 싸움을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유치장에. 그런데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집을 팔아서 결국 풀려줬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어머님의 정을 느끼고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았다. 아버지 박헌영 선생을 4번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원경 스님의 비극적 삶은 박헌영 선생이 월북하게 된 상황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재성 작가님, 박헌영 선생이 언제 월북하게 됩니까? 제가 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일제시대 노동운동, 사회주의 항일운동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성토레카도 쓰고 또 이현상 평전도 쓰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쓰다 보니까 그 박헌영이라는 정말 거대한 산이 딱 앞에 가로막더라고요. 모든 일에 일제 치하의 항일운동에 특히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은 사실 20년대 이후는 싸우질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할 얘기가 없거든요, 국내에서는. 근데 이 항일운동 끝까지 했던 사람 모든 것이 마치 박헌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분을 꼭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전에는 우리 원경 스님이 아들인지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찾아가 봤죠. 그래서 방기서를 처음 갔는데, 아니 박헌영 사진은 정말 요만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원경 스님은 거대한 체구에 목소리도 왕왕거리고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하여튼 몇 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갈 때마다 그 아버지 사진하고 이 원경 스님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고 우리 꼭 다른 작가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아니어도 당연히 믿었지만 그렇게 진짜 아들 같다. 그리고 또 이 스님의 그 배포라고 하죠. 그 강단, 보통이 아닌 분이라 야 이게 박헌영 정도 아들 정도 되겠다. 아주 워낙 힘이 크고 그래서 상당히 저기를 받았죠. 스님하고 무척 그 책 때문에 여러 번 만났는데 이현상 하고 빨치산을 같이 했다. 이 부분은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듣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박헌영 평전이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짤막하게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현상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저가 이현상을 쓰면서 박헌영하고 연관시킬 수밖에 없던 것은 해방 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현상만큼 오래 산 사람이야. 감옥에 오래 샀다. 그러니까 이현상이 그 당시 항일운동 과정에 가장 오래 감옥을 많이 살았고 가장 독점이고 해방되는 그날까지 저기 끝까지 피신해서
저기 생활하면서 종생활하면서 이렇게 투쟁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그러니까 박헌영이 있으면 오른쪽에는 이현상, 왼쪽에는 이관술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렇게 그 세 사람, 그리고 거기 나가서 김삼정, 이주화 몇 사람이 더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종파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정말 뜻이 똘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는 저는 종파주의라고 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일제 마지막 그 치열한 시절에 악착같이 제가 그야말로 그분 본인들의 표현대로 순수성을 지키면서 싸웠으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끼리 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게 전 더 이상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런 점 때문에 이 박헌영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관념을 가졌는데, 우리 원경 스님도 뭐 자세히 말하긴 그렇지만 너무 많은 얘기지만 상당히 그 벽포가 크고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월복이 몇 년, 몇 월이 된 거죠? 46년 10월이죠. 46년. 그러니까 박헌영 월북이. 우리 안재성 작가님이 귀가 좀 안 좋아요. 46년 8월 때요. 9월. 네, 그러니까 8월에 사건이 나가지고 9월에 이제 월북을 한 거죠. 이게 조선 정판사 사건인데요. 46년 6월쯤에 미 군정 경찰 CIC니까 야들이 있지도 않은 정판사 사건을 만들어갖고 이관술 씨를 비롯한 조공 멤버들 대거 구속시키고요. 나중에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정도 없어요. 증거보다 10,000원짜리 한 정도 없는 그런 조작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 모든 염태기를 박헌영 선생한테 덮어쓰고 조공을 불법하게 됐죠. 당시 합법적 정당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박헌영 선생이 해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한 비극이 되는데, 이 비극의 가장 깊은 원인에 이 군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번에 그 조선 총판사 저작사가 책이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사보시고,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진짜 조선공사인데 돈을 찍어갖고 돌려본다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완전한 뻥이더라고요. 마치 광주항쟁이 폭도를 일으킨 것처럼 했다는 그런 전두환의 그 조작된 보도하고 완전히 똑같이 조선공사인데 가장 위대한 독립투사의 조직이었던 조선공산당을 불법을 저지른 집단으로 몰아붙인 그런 사건이고, 그게 이제 알고 나중에 6.25 전쟁까지 확대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경 스님은 이 조선 총판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또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번 제가 한 스님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새롭게 되는 게, 이현상 선생이 이분을 몇 살 때 손잡고 지상 돌아다녔던 것이고, 이때 보면서 도대체 한번.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중요하게 이분의 삶에 이제 처음에 박헌영이 나타나죠. 박헌영은 북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이제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한산 스님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산 스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산 스님이 이제 자기의 고종사촌이죠. 고종사촌이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리산에 가서 머리 깎아야 된다. 그래서 화엄사로 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바로 이제 그때가 50년 봄이었으니까요. 5월 뭐 이럴 때였으니까 한국전쟁 바로 직전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은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남로당이었죠. 이미 남로당은 완전히 와해돼서 다 붙잡히고 이제 깨어진 상황, 김상룡 등등. 김상룡이 있었던 데 이제 숨어 있었는데 다 잡히고, 그래서 이제 화엄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그때 이제 이현상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순과 관련을 해서 물론 반대를 했었죠. 여순에 대해서 이거는 뭐 반역이다, 반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 끌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제 말씀에 따르면 저 이름이 갑자기 그 하여간 저 화엄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만나게 됐다고 하고요. 아까 그 부용산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제 부용산은 이 양반이 좋아했을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80년대 그 노래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이 양반으로부터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빨치산이라고 살면서 그 노래를 배워서 어떻게 보면 구전으로 전달한 사람입니다. 80년대에 처음 그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그런 것이고 들었던 것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만나게 되고, 근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인민군이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날까 해서 한산선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오다 과천으로 올라와 있다가 결국 또 인천 상륙작전이 되고 또 남로당 쪽으로 본거지인 서울 남한 쪽으로 김일성이 박헌영을 내려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지를 못하고 피해서 이제 이현상을 만나기 위해서 이현상이 저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동해 쪽으로 갔다가 뭐 등등 여러 개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걸 다시 만나서 지리산에서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박헌영의 핏줄은 살려야 된다. 한국 전쟁을 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박헌영은 이제 아마 이현상 씨는 한산선이 보고 데리고 내려가서 살려라. 그래서 이제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현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 이제 한산선이 만나기로 해서 거기 가서 승복을 전하라고 가다가 붙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양 백운산 쪽이었는데 그게 광양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가 이제 나오니 이미 그때는 이현상은 잡혀서 처형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의 삶에서 이현상도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엄경스님부터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엄경스님이 산사에서 맞죠? 산사에서는 산사의 편지. 산사의 편지라는 두꺼운 책을 제가 받았었는데 서울 쪽에 보니까 한 읽은 한 교수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동순 교수님.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도대체 엄경스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산사의 편지에 등장하시나. 오늘 그 인연을 좀 듣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조선대학교에 있는 이동순입니다. 저는 역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네,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연의 일, 사실 긴 인연은 아니고요. 2010년에 처음으로 스님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네, 제가 오늘 시집을 가지고 왔거든요. 엄경 스님이 내셨던 시집 못다 부른 노래 요 시집을 내야 되니 3일 만에 이 텍스트를 파일로 보내주면서 3일 만에 오탈자 하나 없이 바로 찍을 수 있도록 해설을 써달라. 네,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죠, 제가. 제가 무슨 뭐 도사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3일 만에 시집에 해설을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3일 만에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한다 이제 욕했겠죠. 온갖 미쳤냐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했겠지만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젊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3일 만에 그걸 다 써서 보내고 시집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급작스럽게 한 것은 박헌영 선생님의 주기에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을 그때 얼굴을 뵙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작품으로 스님을 배웠고 죄송스럽게도 그 이전에는 박헌영 선생님의 자제분이 남한 땅에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따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저 저 이야기를 작가님,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서 작가님 한산 스님하고 두만강 노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스님이 약간 좋아하던 노래가 뭐 사실은 제가 우리 영화 무브먼트 당당이라고 영국 영화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2010년도인가요? 박헌영의 생애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뒤풀이에서 원경 스님이 부용산을 부르셨어요. 그 파일을 저한테 줬습니다. 사실 그 음악도 제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들려주지 못하고. 근데 어쨌든 부용산,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 황성예터 이런 노래들이 이분의 18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 노래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용산은 같이 어렸을 때 빨치산하면서 그때 배웠다는 귀로 배웠다는 것이고 이 노래들은 이제 한산 스님이 이현상이 죽고 이제 그랬을 때 이 양반이 스님이고 술을 안 드시는데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 노래를 계속 과거에 불렀지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이제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논쟁이 됩니다만 하여튼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가 사실은 박헌영에 대한 노래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인즉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박헌영이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뭐 똥 먹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정신병을 가장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마 안 작가님도 그런 쪽에 가까운 사실상 너무 강한 그런 고문 이런 거에서 일시적으로 정신질환이 실질적으로 왔다라는 이제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 나온 다음에 처갓집이 이제 그 당시에 어느 쪽이었냐면 함흥 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요양하러 간다고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때 도망가는 열차를 제공한 것이 이제 가수 이름 누구죠? 김정구의 형인 김용환 씨인가 하는 사람이 예술 악단 그거였는데 이제 조선공산당 쪽에도 깊이 관여하고 그런 분이라 그분에게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한 그 당시에 이제 이것도 논쟁이 됩니다만 어쨌든 스님의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뭐 근대적 상점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을지로에 가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산그룹의 원조인 박두병 씨입니다. 친일자 명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친일 임명록에 이름이 올립니다. 근데 스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 친일 명단을 만든 게가 민족문제연구소죠. 민족연구소의 그쪽 사람들이 이제 깊이 관련된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하고 스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원래는 역사문제연구소 박원순과 함께 그걸 처음 만든 그룹입니다. 그래서 박두병 이쪽 두산그룹 이쪽을 친일파로 몰면 안 된다. 왜? 그분이 사실은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의 돈줄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 자금을 준 게 아니라 소련에서부터 코민테른에서부터 비자금이 오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회사 이런 통해서 거기서 돈 세탁하고 환전을 해서 한국을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창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대원각 지금 길상사가 돼 있는 그것도 사실은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재산이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물려받게 됐었던 것이다라는 게 스님의 뜻인데 그래서 바로 박두병 씨한테 김정한이 바로 박헌영이 잘 무사히 강을 건넜다. 두만강을 건너서 갔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노래로 전달한 거다라는 게 이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뭐 지금 그러냐 아니냐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성예토도 한산 스님이 많이 부르시면서 같이 고생했던 동지들, 항일투쟁, 그 다음에 혁명투쟁의 동지, 이 현상이 일어났는데 죽어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회한 이런 것을 자주 불렀던 노래고 그 자기가 배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만강하고 황성애터를 한곡 들어보는 자리를 해보겠습니다.
저 일치세 때 선배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보통 노는 스케일이 두만강을 거쳐서 이르쿠츠를 거쳐서 모스크바를 가고요. 모스크바에서 또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상해에 가고 상해에서 배웠고 교도소를 우리 80년 때는 전당 이 새끼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쫄도 안 잡고 살았는데 독립운동 가던 오직 스케일 있게 사신 것이 부럽습니다. 아까쯤에 우리 이동순 스님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경수를 만나게 됐는가 인연의 초를 말씀드리는데 인연의 결과만 듣고 내용을 못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로 원경스님을 먼저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집이 나온 다음에 이정 박한영 스님 기 행사 때 저도 올라가서 처음으로 스님을 뵀습니다. 네, 이 시집이 해설을 읽고 나서 뵙기 전에 먼저 전화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제가 남자인 줄 아셨다고 해요. 이름이 남자 같아서 네, 통화를 할 때 제가 여자니까 깜짝 놀라시기도 했고, 그리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뭔가 쓰긴 썼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배송 통곡을 했다, 당신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나갔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부끄러움이 조금 줄어들었던 인연이 있고, 그 이후로 실제로 뵌 건 한 번 더 뵙고요. 전화 통화는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4시면 문자가 옵니다. 톡으로. 당신이 한자 한자 눌러서 전체 이제 당신이 보내고 싶은 분들께 보내는 그 글이 바로 산사의 편지라는 책 5권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그 해설도 저한테 써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니 그 수준 높은 그 설법의 세계를 가지고 계신 스님이 쓰신 글들을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설을 써야 되나, 왜 저한테 이러시지 이제 이러저런 생각이 오고 갔는데, 그것도 이제 썼는데 나중에 4권이 더 나와서 5권이 됐습니다. 이정 박헌영 전집도 보내주시고 이후로 계속 자주 통화도 하고 책이 나올 때 또는 가끔 제가 생각이 나면 보내주셨어요. 보이차도 보내주시고 한약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제 만기사를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철쭉 피는 봄날에 오면 참 좋다.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철쭉이 한참 피어있네요. 생전에 그리고 광주로 모시고 싶어서 광주의 몇몇 어른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광주에 오셔가지고 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늘 이게 약속은 뒤로 미루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날 좋은 자리에 모시자. 근데 좋은 날 좋은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책으로 오시는 바람에 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님하고 한 약속 중에 지키지 못한 거, 만기사를 가서 뵙지 못한 거,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늘 많았는데 동행자를 제가 늘 찾았거든요. 같이 갈 사람을. 그래서 제가 스님이 술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발렌타인 30년을 제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전해드리지 못해서. 네. 그리고 스님이 오면 이 교수 오면 내가 주려고, 나도 많은 사람들이 늘 오면 탐내는 걸 내가 병풍기에 숨겨놨다. 네, 그게 그림이다. 이제 그런 얘기 해주시고, 또 아주 귀한 술도 한 병 내가 숨겨놨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답의하는 자리에 가서 눈물로 그냥 보내드리고 왔는데요. 시간이 별로 많이 없어서 시 한 편을, 스님이 쓰신 시 한 편을 끝으로 제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는 제목이 피입니다. 피. 네. 유리관처럼 투명한 손톱 밑으로 나는 나의 피를 들여다본다.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을 펼쳐보면 피의 흐름이 더욱 환히 보인다.
북띠 붉은 피가 못의 혈관에 가득 흐른다. 가슴 한복판에 심장을 타고 피는 살아서 흐르고 있다. 피가 나의 생명이었다. 어머니 탯줄에서 물려받은 피였고 조상의 피, 민족의 피였다. 반만년 유구한 문명의 자랑스러운 피였고 36년 망국의 서러움을 받은 피였고 60년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피였다. 그러기에 병신자식 효도한다고 언제나 조국과 같이 숨쉬고 울고 웃는 매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조국이여 그대는 아시는가 이 산천 어느 한 암자에서도 그대로 하여 피가 끓고 있는 이 아들을. 네, 원경선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헌영 선생과 광주는 또 인연이 각별합니다. 해방 직전 3년 동안 광주 백운동 벽돌공장에서 일하신 걸로 역사에는 기록되는데요. 저는 그걸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운동을 지도하시는 분이 벽돌공장에 벽돌을 나르고 있는 것은 임무방기입니다. 미심직거립니다.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명분을 벽돌공장에서 이름을 하고 보이지 않게 광주에서 조직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혁명운동입니다. 광주에서 박건선 선생이 만난 분들에 대해서 기억의 천재, 기억의 컴퓨터 박동기 선생으로부터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장재성 선생님 기념사업의 운영위원장 박동기입니다. 한광우 작가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스님 책이 나왔는데 언제 하면 좋겠느냐. 박헌영 선생님 생일이 5월 28일인데 내년이 조선공산당 창당 4월 17일이니 4월 17일을 하자 이렇게 하기위해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많이 아는 건 없는데 저는 해방 직후에 남노당사에 오랜 세월 동안 관심을 갖고 제가 현장 위주로 제가 확인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좀 이따 지편을 좀 넓혀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헌영 선생의 광주 2년만을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 일단 박헌영 선생은 경선 콩그룹이 노출되자 백운동 215번지 즉 지금 울산 백운동의 수박등 백운초등학교 그 일대 벽돌공장이 있었는데 벽돌공장 사장은 나주 산포면 출신의 이특균입니다. 이특균의 형님은 이특수라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부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가 친척이 지금 광주에 살아있고 광주 저 백운동 국제호텔 뒤에 과수원이 이특수 씨가 있어요. 그 동생이 바로 인근에 있는 벽돌공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몽양 여운형 선생이 운영했던 조선인민당의 전라남도 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 선생은 경기고등학교 15회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근태 선생, 우리가 경기고 출신이 맞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다른 인부들은 일일이 한 장, 두 장, 세 장씩 쉬는데 대학가는 가로, 세로 고박이 높이 짜면서 금방 딱 내니까 아하, 이 사람이 단순한 노동자가 이거 아니구나. 뭔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험을 했고 전쟁이 나자 이 벽돌공장 사장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북으로 보냈다는 재치를 확보를 했고 그 아들 원경선이 빠지산 얘기는 아까 도노철 선생님이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주원대로 들은 적하고 그 한산 스님 이름이 김재술입니다. 박헌영 선생 이봉 누나 조홍이는 말하자면 아들인데 동경제국대학교 출신이고 제주도 우도 사건이 일어난 뒤로 행방을 감췄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버지 사연을 그 원경 스님한테 쭉 들렸고 원경 스님 본명은 박병삼입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이 25년 4월 17일 지금 롯데호텔 커피숍 그 2층에 아서원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2층에서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1차, 2차, 3차 사건을 겪고 28년 12월에 호민테런에서 조선공산당을 해체시켰습니다. 하도 분파적으로 싸움을 많이 하고 당시에 사회주의 서클이 300개가 넘게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재건 사건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재건을 했던 것이 경성 풍그룹인데 그게 노출이 되니까 이제 광주로 벽돌로 숨어왔다. 한강호 선생님 얘기는 벽돌이 단순한 인구가 아니라 물밑으로는 어마어마한 독립운동, 행동운동을 했겠죠. 처음에 독립운동의 방향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육운동이었고 하나는 외교운동이었고 하나는 무장투쟁운동이었고 마지막에는 혁명론이었습니다. 박은혜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공산당이 이제 해방을 맞게 되니까 광주에서 광주극장에서 9월 15일 유인학 국회의원의 아버지 유혁 선생이 전라남도 도당 초대 위원장입니다. 여기에서 조직부장을 하고 서기책을 했던 윤가현 선생,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557번지인데 여기에 지금 외손자가 좀 아마 오셨을 거예요. 정희훈 선생 어디 계십니까? 일어서 주십시오 한번. 윤가현 선생의 친외손자입니다. 박수 한번 넣어주십시오. 얼마나 참 탄압받고 경찰들한테 감시받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윤가현, 딸이 윤순초 선생이라고 지금 보성 운치면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만나고 왔을 때 반가운 사람 같이 갔죠. 그러다가 이제 당이 초대 2대 위원장이 보성 사람 김영재 한화기자였다가 그 다음에 조선 정파사 사건이 나니까 당이 지하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충장로 3가에 가면 옛날 태산백화점 맞은편에 MBC 방송국 초대 그 빌딩이 있었어요. 용화길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공산당 사무실이 도당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파사 사건이 나니까 지하당이 돼가지고 49년도에 인천 출신 전인수라는 사람이 동경 제국대학 출신인데 이분이 대군산으로 와서 도당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그 부르주아적 성격이 많아가지고 습관이 안 맞아가지고 내부에 숙청을 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이 고난의 세월을 가서 전쟁이 나서 50년 7월 23일 산동적다리에 방공산 인민군 육사단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천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현정희 씨 할아버지 현준호 씨가 끌려가지요. 이렇게. 그래서 호남동 성당이 현준호 씨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인문이 오니까 전남 도당이 맨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건물 좀 밑으로 가면 광주은행 본점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로 풀렸겁니다. 여기가 도당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저 사동의 최부잣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전남여고 28년도에 지었던 근대 건물 2층에 도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30일 날 계약을 하니까 금동의 병무청 자리로 도당이 갑니다. 9월 25일 날 중앙당에서 후퇴를 한다. 그러니까 지하당 개편을 해라. 이렇게 해서 무등산 대웅전에서 도당 시군당 조직을 발표한 다음에 중봉을 지나서 백아산로 수리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당은 용천에 있었고 유격대 본부는 저 갈갱이 마을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토벌대 워낙 공격이 심하니까 대구에서 온 전투기 한 대가 빨치산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51년 7월 1일 날. 그때 이복수이라는 여자 빨치산이 전투기 떨어진 데에서 거울을 빼냅니다. 그 어목한 투쟁 겨울을 지나면서 거울을 빼면 여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산에서 그 거울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운산으로 전남 도당이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지난했던 험준한 투쟁을 거치고 이현상 사령관은 53년 9월 18일 대성골 쪽 위에 가면 빗정골이 있어요. 여기에서 너덜강 바위에서 33년 사찰 격대에서 전사를 하고 54년 2월 21일 안야봉 뒤에 그 뱀사골에서 박영발 도당위원장은 나주 다시면 규슈 국가대학 출신 밥값서에 의해서 변절자에 의해서 카빈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때에 이정래라고 하는 강동 정치학원 출신이 수류탄을 까서 밥값서를 즉결시키고 마지막으로 55년 3월 3일
화순군 이서면 경칠이 결산 앞에서 거기에서 쌀을 싣었는데 하얀 쌀이 나무꾼에 의해서 아침 일찍 가는데 개울가에 쌀이 흩어져 있으니까 아 여기 산 사람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화순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까 홍씨라는 기동대장이 와서 거기를 나무를 훑었습니다. 나무를 잡으니까 나무가 갑자기 굵은 손 한번 자빠져요. 그 밑에 노담위원장 박갑철 분이 계시고 당지 출신 장산내 여맹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급 이민구 소년병사, 그 다음에 이하춘 여수 출신 간호사 뭐 등등 여러 명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노담이 55년 3월 3일 날 정원을 구합니다. 이게 지금 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창당에서 55년 3월 3일까지 전남부당에 소멸된 대략의 이 약사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강은영 선생이나 그 아들 박병삼, 원경 선생이 다 연결이 되니까 큰 틀을 이야기를 해야 이 부분이 집합이 됩니다. 아까 아침에 박헌영 왼팔에 이현상 선생 있고 오른팔에 이관술 선생이 있다는데 이관술 선생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독립운동과 원산 총파업이 조선공산당에서 지도한 사건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근데 우리 광주 사람들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그 댕기머리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참 매우 유치한 역사인식입니다. 이러한 증언을 이관수 선생님 한 게 아니고 조금 이따 오실 이경순 교수님의 아버님 이기용 어르신께서 당시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 대시에 앞장을 서신 분인데 이분의 회고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당시 조선공산당 청년부의 지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조선공산당 청년부를 하면 조선공산당이 공업비대 청년조직 고려공청이 있었거든요. 고려공청 지도를 받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장서천 선생의 신문 조서에 의하면 1929년 서울에 올라가서 차재정이라는 고려 조선공산당 재건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 차재정부터 당시 전남 도청을 맡으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조직 지도한 걸로 신문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보면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이면에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광주에서 시발하여 저 만주까지 약 5만 4천 명의 학생이 권리할 수 있었던 것은 5만 4천 명을 연결해주는 그에 대한 전국적 지하조직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전국적 지하조직이 뭐겠습니까? 조선공산당에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3일 날 해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합니다만 함께 이 사건의 그 배후에는 조선공산당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을 이끈 큰 어르신이었던 박현재 선생님 계십니다. 민족경제를 다들 읽어보셨겠죠? 민족경제의 제자 박현재 선생님이 10살 때 수창초등학교 다니면서 자본론을 읽었대요. 뭐 어린 새끼가 자본론을 읽어요? 삼촌 책을 몰래 본 겁니다. 요 삼촌이 조주순 씨고요. 조주순을 조직하고 의식한 사람이 바로 박헌영 선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박헌영 선생이 벽돌 공장만 벽돌 짐을 나는 게 아니고 저녁에 나와서 광주의 젊은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조직했던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조수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윤가영 선생이고 그 중에 한 명이 고항 선생이고 이런 광주 그룹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해방 후에는 조선공산당 전남도당으로 외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늘 좀 노성태 선생부터 우리 남도 역사의 전령사 노성태 선생부터 간단한 작가부터 손호철 작가에게 드리는 질문을 좀 몇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성 교수님 반갑고요. 전남대학교에서 또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음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역사 교사를 한 37년 살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남도 역사 연구원장입니다. 간단한 질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싶은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박헌영 하면 우리 비운의 혁명과 또는 뭐 시대정신의 실천자 또는 뭐 권력 투쟁의 패배자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남과 북에서 박헌영 선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현재, 그리고 작가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될 인물인지 그 부분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6.25 동란과 관련해서 뭐 김일성에 의해서 미 스파이로 이렇게 혐의를 받고 그 제거가 되잖아요. 근데 6.25 동란에 대한 김일성과 박헌영의 입장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스파이라고 몰아붙였는데 전혀 그쪽과 전혀 한 오락이라도 관계가 없었는지, 뭔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하나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재성 선생님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20년대 중반 감옥에서 정신병자 그 환자 흉내를 냈다. 대변도 뭐 맞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고 진짜 환자였는지 아니면 연극을 한 건지, 지금 안 선생님 입장은 진짜였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8년 나오자마자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그 레닌 국제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정확치 않은데 두만강을 건넌 연도가 1928년. 근데 그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는 38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운님의 주인공이 정말 박헌영 선생님인지 그 부분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게 본인도 굉장히 과장할 수도 있었지만은 모스크바에 이제 살아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씁니다. 이 자서전을 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서전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하도 고문을 당해서 정신병에 걸렸었다라고 써놓습니다. 북쪽에 삼천리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의 사연이 좀 다릅니다. 그 정신병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임경석 선생이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코민테는 자유 쭉 보면서 이제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걸렸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안 작가님 생각이고, 근데 이제 본인 그 원경 스님은 끝까지 그냥 병자인 척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첫 번째 그 박헌영을 어떻게 볼 거냐. 이태라는 분이 뭐 우리 남부군이라는 걸 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빨치산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복권시킨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이현상을 한반도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현상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사실은 박헌영이죠. 이현상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게 이승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후적으로 혁명 열사로 만들어 줬는데, 박헌영은 그렇지 않죠. 남한에서는 완전히 그
빨갱이의 괴수 이렇게 했지만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빨갱이 괴수는 북한에서는 혁명 영웅으로 대접을 받아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미제국주의의 스파이, 미제 스파이.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다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박헌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비운의 혁명가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일부 북한에서 살아나왔던 이제 관련자들, 그 당시에 검찰에 관련했다 이런 사람들이 소련 동구가 망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진짜였다 이야기도 하고 등등 합니다만 사실 사실이라면 사실 미국이 훈장을 줘야죠. 일부 이야기는 문서보관소에 박헌영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최후 특히 진술에서 내가 북한의 간첩이다, 남한의 등등 이런 이야기를 시니컬하게 이렇게 미제국주의 간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혁명이나 독립을 위해서 미국 관계자들하고 접촉하고 등등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나라 80년대 90 광주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운동 단절됐던 진보운동이 복권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가 흔히 주사파라고 불렀던 그런 북한의 주장들을 추종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한국 운동권에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그런 의미에서 박헌영이 미제의 간첩이다라는 게 우리 남쪽에 있는 90년대 또 20년대 초에 운동권에서까지도 굉장히 강한 입장들을 차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헌영은 물론 그 사람의 노선이 다 옳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교조적이었던 측면들이 있고 지나치게 측면들이 있고 비판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혁명가죠. 실패한 혁명가라고 볼 수 있지. 그 사람은 이 미제의 간첩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북한을 미국이 점령하고 남한을 소련이 점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마 북한의 김일성은 수총됐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마 북한에는 우익 조건이 들어섰고 남한에는 박헌영이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까 우리 안재선 선생님 잘 얘기했듯이 해방 직전에 특히 30, 40년대에 남한에 남아서 치열하게 혁명투쟁, 독립투쟁을 한 사람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유일한 세력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다시 평가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기 우리 광주와 관련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하면서 장제성과 장석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익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죽는 게 너무너무 그 사람들의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독립운동 투사로 명예회복이 됩니다. 역사적인. 근데 해방에 살았더니 장석천은 명예회복이 됐잖아요. 소원도 받고. 그렇지만 장제성처럼 일제시대 이후에 살아남아서 결국 해방정국에서 소위 좌익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반대한민국 이런 명칭하에 결국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 이열단도 마찬가지고요. 암살을. 그렇지만 최소한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는 역사적 복구는 됐다고 보여져요. 마찬가지로 결국 박헌영의 복권은 단순한 박헌영 개인의 복권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패배한 좌파, 저희 남노당 계열의 복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은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패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복권이 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들이 역사에 합당한 그들 나름의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뭐 정신병 문제는 아까 오신 안재성 선생님하고 임경수 선생님이 잘 저거 했기 때문에 더 한다고 보여지고요. 눈물 어린 두만강 그 노래는 실제 발표돼서 도입된 건 38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신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역사적인 보증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원경 스님이 좀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박두경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신일 부역자 명단에 민족문제연구소에 나온 명단에 박두경 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경 스님 찾아가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사실 박헌영을 도와주고 조선공산당의 돈줄이 된 사람이 빼주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얘기가 물증을 대라. 그런 물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름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인디로 헤어지기는 좀 섭섭할 겁니다. 뒤에 백운산 식당에서 막걸리 한잔 마련했으니까 같이 들고 가려고요. 단체 사진 증거를 남겨야죠. 넷째 줄 몇 번째 나라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나오셔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차를 이동하겠습니다.